시사통 김종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에 방송되는 지식공방 시간입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양구입니다. 폭염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썰렁하네요. 네, 이솔 씨가 오늘 안 나왔어요. 휴가 갔습니다. 혼낸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확 그냥. 자, 네. 이 네, 폭염이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이제 불판더위라는 그 신조어가 나온 거 알고 있죠. 불볕더위를 넘어서서 불판더위. 너무 더워요. 진짜. 아니 근데 하루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온도가 주구장창 일관되게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날 더운 게 쌓여가지고 더 덥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 그 기억 속에서 가장 더웠던 해가 1994년이었는데 그 해에 필적할 만한 더위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이솔 씨는 휴가를 갔습니다. 뭐 강양구 기자는 저번에 잠깐 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더 갈 이유가 없고. 애 데리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사무실에 있을 때가 제일 시원해요. 거기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소리 없이 우리 둘이 자 이번 주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걸로 화기애애하게 화기애애하게 이번 주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따라서 이번 주는 일부 토막 지식 없이 독서통으로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 강양구 기자가 한번 추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 조절이라는 책입니다. 네. 예, 우류 문화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근데 저자 선생님이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세요. 네. 예,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 미국의 뉴욕에서 이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물가 비싸다는 뉴욕에서. 네. 근데 그 책에 사실 양력만 보고 네. 아 이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되게 들어보기 힘든 심리 치료를 개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내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매번 한국에 오셔가지고 개최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연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책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읽고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이 책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같이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뜻깊을 것 같아서 네. 이 책을 정해봤습니다. 네. 아직 성함 말씀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권혜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 저희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필이면 이 더울 때 그러니까 국내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뉴욕은 이만큼은 안 덥죠. 뉴욕은 이 정도 더운 것 같아요. 워낙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기 때문에 저 길거리는 훨씬 더 덥거든요. 거기는 누진제 없죠. 누진데가 없죠. 에어컨 그렇죠.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트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 근데 정부 당국자도 우리나라가 뭐 전기료 엄청 싸다고 그렇게 뭐 얘기하던데 아닌가 보네요. 아닌 그러면?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다고? 네. 우리 권 박사님도 이제 오늘부로 우리 정부에 찍혔습니다. 근데 하필 이렇게 더울 때 오셔가지고 고생 좀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렇지만 뭐 저도 휴가 기간 맞춰서 휴가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일을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월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한국을 떠나신 게 언제예요? 제가 95년도에 떠났다가요. 네.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2003년도. 네. 그러면 잠깐 들어와서 일을 좀 하시다가 네. 다시 나가신 거군요. 네. 그래도 2003년이라고 해도 벌써 나가신 지 12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책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대학교 다닐 때 정책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궤도 수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계기가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궤도 수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궤도 수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제가 항상 고민했었던 거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뭐 정치학 공부할 때는 어떤 사회적 틀을 바꿔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계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변해도 그 가족들이 변하고 그 친구들이 변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
제가 원하는 건 똑같은 거고요. 네. 바라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전에는 정치적인 틀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면 네. 지금은 개개인을 만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고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제가 그 고민이 상통된다라는 걸 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고민을 상담하시는데 그게 모여서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또 사회가 어떻게 바뀌면 또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또 책에 고민을 담아 두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랑 연결이 되는 것 저는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박사님 만나면 꼭 제일 먼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뽑아놨습니다. 네. 책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 네. 책에 전혀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명절만 되면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갈등이 빚어지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특히 선거철. 네. 네.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그렇게 마음을 딱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틀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벽을 쳐버린다. 그렇죠. 스스로. 벽을 쳐버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벽을 친다는 그래서 거죠. 물론 그 어머님 아버님도 벽이 있으시겠지만은 나조차도 벽을 가지게 되면 사실 더 이렇게 침투할 수가 없는 거죠. 속 터져라는 말이 그렇죠. 나오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선거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오바마를 찍어야 되는데 젊은 유권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오바마를 찍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바로 그거예요. 했을 네, 때 바로 그거. 거기서 정답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재롱을 떨고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는 거를 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해봤자 일단 감정이 딱 이렇게 방어적으로 돼버리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도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좋아서 그렇죠. 딸이 좋아서 손자 네. 손녀가 좋아서 오바마를 그렇죠. 찍도록 네. 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에서도 노인분들이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 처음부터 정치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가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재롱 떨고 이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네. 이전엔 네가 뭘 알아 하더라도 한 번은 더 들을 수 있고 두 번은 더 들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노력을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죠. 한 번 네.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10번, 1000번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더 안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사실 정치 얘기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대 간 어떤 정치 의식 갈등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가족끼리만 얘기를 모여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연배가 이제 50대 정도 되셨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동창회를 하면은 그렇게 힘들대요. 네. 본인은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는데 그냥 무조건 욕부터 하고 하니까 주변에 차라리 그냥 입을 꾹 다물게 되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 후보를 지지하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중호 수준의 막 이제 악담을 퍼부으면 너무 열이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창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화나는 걸 피하는 거지만은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벽을 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질문을 드린 이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이 뭔지 대충 얼개가 잡히십니까? 어떤 성격의 책인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네, 감정 조절. 감정 조절. 네. 근데 이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한 개인 차원에서 고립되어 있는 그렇죠? 네. 어떤 그 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어떤 교류라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한 개인의 심리 상태 이런 것만을 좀 바라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너무 재밌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은 그런 책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구 기자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어디였어요? 저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안전이란 대목과 감정 조절을 연결시킨 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책 소개하면서 책의 부제를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나를 지켜내는 방법인데, 그렇죠. 네, 안전하지 않은 사회 이건 증명이 필요 없는 객관적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아까 선생님께서 고민하셨던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같이 뭐 행복해지고 나아지는 방법을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 전체를 좀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안전이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세월호 참사 이런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운이가 됐어요. 근데 안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그 관용어구처럼 따라붙는 이야기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감정과 매치시켜서 얘기를 풀어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조합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근데 감정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화를 해서 살아오면서 네. 가장 생존에 적합한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었거든요. 안전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뭐 싸울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몸과 마음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얼른 엄마나 아빠 뒤에 숨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런 네.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 생각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안전이라는 것과 개인의 감정이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렇죠. 안정감을 일단 위협을 받게 되면 다시 이제 안정감을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이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싸우기, 도망가기, 얼어붙기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거기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감정 조절이 잘 된 상태일 수도 있고 싸우기 도망가기일 때는 감정이 조절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정이 네. 조절이 되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종합해서 볼 수 있고 모순된 정보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게 돼요. 근데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사실은 그 흑백 논리를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네.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적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구분한 다음에 예. 무조건 일단 적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존에 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 환경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안전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이 그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 자체가 감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그 중에 하면 되는 하나인 거죠. 거죠. 예. 예.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컫는데요. 지금까지 감정 조절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뭐 그 강의들을 보면 너무 분노 조절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고 그죠? 억압하고 아니면 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다 느끼긴 하지만 그게 거기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참을만하게 밉고, 그죠? 참을만하게 슬프고, 참을만하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죠? 감정을 느끼지만은 거기 압도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상태를 감정 조절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감정이 과잉되지도 않고 너무 그렇죠. 또 너무 감정이 결핍된 그렇죠. 상태도 아닌 네, 딱 그런 적당한. 중용의 상태를 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안전하지 않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고. 예. 네, 살기 그리고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감정 조절이 실패해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에서 지금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어떤 수준의 위협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 가장 직접적인 위험이기도 그렇죠. 하고. 가장 근데 원초적인 그 거죠. 외에 네. 어떤 눈빛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위험 요인. 당연한 사회적인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러면서 뭐 싸우기, 얼어붙기, 도망가기라면 네. 그 이제 크게 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싸우는 거 맞서서 그냥 이겨내는 겁니까? 그렇죠. 뭐 상대가 만만하면 일단 뭐 위협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방어 기제는 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해서 내가 무찔러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힘이 세다거나 저항을 할 수 없을 땐 도망을 가죠. 예. 그렇죠. 네. 36개죠. 그렇죠. 근데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얼어붙는다라고 상태.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벌벌벌 떨면서
꼼짝달싹 그래 못하는. 꼼짝을 네. 못하는 거죠. 특히 네. 그 심각한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어가지고 네. 뭐 조금만 한 10초, 20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은 뭐 비행기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탈출 네. 못하고 죽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얼어붙는 경우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게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방어 기제를 사람들이 써왔느냐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요 아주 무서운 분이고 항상 야단을 쳐서 애가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트랩 돼가지고 야단을 많이 맞은 경우는 거기 얼어붙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비행기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위협 상황이 왔을 때 싸우기와 도망가기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늘 얼어붙어 얼어붙는 버리는 방어 거죠. 기제를 쓰는 거죠. 예. 아, 그게 이제 싸우기, 도망치기, 얼어붙기라고는 한 개인이 능동적으로 이때는 이런 걸, 저 때는 저런 걸 이렇게 네. 이제 그 발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 개인별로 이제 그러니까 경도되고 패턴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제일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상황에 따라서 쓰거든요. 그래서 얼어붙기라고 하는 건 사실 죽을 만큼의 위협이 있을 때 사실 시스템이 셧다운하고 얼어붙기를 쓰는 건데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어렸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애들은 네, 네. 어른하고 비하면 힘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네. 싸우기와 도망가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얼어붙기가 많이 작동되죠. 아,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매사에 막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매사에 또 뭐 회피하는 그렇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어떤 방어 그런 거랑 기제를 비슷한 쓰느냐.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죠? 뭐 혈액형, 뭐 네. 이야기하고 별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후천적인 특히나 어떤 아주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특히 네. 엄마라든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또 이제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굳어지는 과정에서 네. 그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생존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어떤 소위는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더 강화가 되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책에 보면은 또 그 유형 정리가 사례랑 회피형, 섞여서 뭐 네, 집착형 나왔는데 나오고, 네. 네. 저는 그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기는 어떤 유형인지도 한번 보고 자기랑 트러블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유형인지도 한번 저는 살펴보고. 그 대목 보면서 아, 요걸 내가 혼자 읽고 네. 술자리 이런 데서 잘난 체하기 딱 좋은 내용이다. 너는 무슨 너는 형이다. 말이야. 너는 무슨 지금 이게 형이다. 문제고 왜 그러냐. 너 살아온 내력 얘기해봐. 너 대충 어릴 때 이랬지. 이렇게 이제 속칭 뻥치는. 네. 딱인 선배는 무슨 유형이던가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 왜? 조절이 다 잘 되는. 그럼. 네. 너무 네. 과잉도 아니고 너무 네. 결핍도 아니고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갈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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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얘기로 계속 넘어가죠. 근데 저는 그 한국인이 화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사실 그건 정신병의 한 질환명으로도 올라가 있잖아요. 네, 우울증의 한 종류로 우울증의 한 올라가죠. 종류로 네. 화병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두의 또 냄비 근성 이런 것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뭔가 설명을 제대로 이제 막 중구난 방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 한국 사회의 역사랑 또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네. 시키셨더라고요. 사실은 좀 오늘 그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네, 그 그러니까 제목, 네. 무슨 얘기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발동을 하고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방어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보다 어찌 본다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한 개인을 위협 요소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궁금한 부분인데 네. 네. 지금 여기서 화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라고 한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고 네, 또 그다음에 냄비 냄비근성 네. 이런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저는 그러면 밑줄 쳐가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사실은 좀 읽었던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광고 듣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딜러 이상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세 번째 광고를 듣고 계시는데요. 친구 녀석이 제게 차를 구입한다면서 그러더군요. 네가 알아서 골라주고 적당히 남겨라. 적당히 라는 이 한마디가 믿음의 증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다툼의 소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시사통이 계속 광고하는 이유
그건 같은 애청자로서 여러분과 믿음을 나눌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매입, 판매, 할부, 폐차, 중고차의 모든 것. 턴키 중고차 이상규였습니다. 011-290-1882 011-290-1882. 안녕하세요. 청소년 인문학 멘토그룹 청포도의 대표 멘토 로즈 오상현입니다. 입시 전쟁터에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 진로, 특강 등을 기획,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blue4do.com입니다. BLUE 숫자 4 DO.com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청소년 인문학 멘토그룹 청포도입니다. 검색하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대표 번호는 010-8299-4200 010-8299-42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 이 사회 역사적인 그 위험 요인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유한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감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정서가 네, 되겠죠. 민족 정서라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은 왜 감정 조절에 취약한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의 장점을 얘기할 때는 흥이 많은. 네. 그리고 또 뭐 이탈리아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쉽게 막 휩쓸리고 막 더 흥분하고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또 장점처럼 들리지만은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냄비근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한국인의 고유한 뭐 한이라던가 뭐 화병 뭐 이런 걸로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조절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다. 네. 라는 걸로 이렇게 그냥 딱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좀 하나 좀 여쭤보고 맥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라고요? 그렇죠. 우울증의 우울증의 일종이라고요? 한 종류. 어떤 네. 점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단 뭐 진단서에 그렇게 처음에 한국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한국인들 중에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우울증인데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그렇죠. 딱 이렇게 규정해 놓은 편람이 있거든요. DSM-4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에 거기- 아예 기재가 네. 되어 있죠. 예. 근데 그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울증하고 다른 형태의 우울증을 알고 있다는 거를 이제 현상을 이제 지목을 하시고 네. 그걸 학회에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한국인의 특유한 어떤 우울증의 형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 특이한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화병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직접 이제 그 내담자들 치료를 해도 그렇고 화병이라는 형태를 자세히 보면 그래서 분노 분노. 와 그다음에 어떤 무기력. 무기력. 네, 그렇죠. 무기력감이- 분노와 체념이 약간 섞여 그렇죠. 있는. 예,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들은 일어나면 사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파이트 모드가 일어나게끔 그렇죠. 되게 네, 네, 교감신경이 작동되고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환경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사실은 일어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화병이다. 네, 네.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지만 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 소진이 있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들게 되는 한의 거죠. 정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한의 정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픔인 거죠. 슬픔이고 슬픔. 슬프지만은 뭐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그냥 기다리고 참는 거. 예. 기다리고 참는 것 네. 그게 한이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또 공통점이 있네요. 화병은 분노하지만은 네. 체념하는 거고 한은 슬프지만은 뭔가 행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죠. 체념하는. 네, 아프지만은 그냥 그걸 아픔을 당연시 여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리고 근데 반면에 또 냄비근성은 또 뭡니까? 확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냄비근성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밑줄 쳐놓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상처가 조금만 건드려져도 이전에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기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고 더 많이 아프지만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에 빨리 정신 차리고 생업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노력에 절망하고 무감각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냄비 근성이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네. 정말 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진짜 정확한 분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했던 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냄비 근성이라든지 또 화병. 화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다. 만약에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거기는 사회 역사적인 배경이 작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때의 경험이라든지 오랜 어떤 군부 독재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한국 전쟁. 매치시켜서 네.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풀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트라우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트라우마는 다들 유태인 얘기들이거든요. 뭐 모든 문헌도 유태인들 얘기고 그렇죠, 거기 그렇죠.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유태인이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유태인이고 그래서 그런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부럽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니네는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니네 그 아픔을 증인하게 하고 뭐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독일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패전하고 나서 그 자기네들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래도 니네는 그래도 이렇게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 비교를 할 수 누가 아픔이 더 큰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뭐 일제 강점이 있었고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픔이 많은데 아무도 사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도 모르고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 색깔 논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죠. 철저하게 네. 피해자들이 이제 대중들로부터 고립되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잘한 건 뭐냐면 그 피해자들하고 대중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감정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가 책임을 떠맡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참 많이 슬프고 화가 나고 부럽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사람들이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게 제가 세미나도 시작하고 책을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네. 그 몇 년 전에 광주 트라우마 센터라고 네.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인터뷰도 하면서 자,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맞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네. 기억을 다시 떠올리지 않고 잊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잊어지지 않는 것이고 네. 오히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일상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귀동냥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어떤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오히려 청산에 들어가고 노력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단죄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부터 해갖고 뭐 빨갱이 취급을 하면서 입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군부 독재 시절의 어떤 만행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드러내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덮어버리려고 했고 그때마다 다른 낙인을 찍고 했던 이런 반복되는 역사도 일정하게 쪼막된 그런 정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뭐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직면을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리소스라고 하는데 경험을 처리하고 하는 능력이 무너져 버리세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얘기만 해도 그게 트리거가 되니까 쉽게 분노하고 네. 그러니까 슬프고 해서 사실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직면을 시키고 그 이야기를 하게 하면은 더 상처를 받고 우리가 리트라우마티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라우마를 재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에서 절대로 그런 접근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인이 최대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죠 그 리소스를 다시 키우는 경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런 작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사회적으로는 일단 그 하는 말들을 들어줘야 되는 것, 있는 그대로 증인을 해주는 거. 그죠? 근데 지금 그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죠 외국에 있어서 근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 제가 들리는 걸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분노하고 정부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대책위도 믿지 못하는 게 자신들의 경험이
자신들이 하는 경험 그대로 외부 사람들한테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게 하고 울고 싶은 사람이 울게 하게 하고 뭘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유태인 사례랑도 좀 비교가 되는 게 유태인 사례는 어쨌든 간에 그 수용소라던가 이런 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부터 어쨌든 증언하는 작업들이 전후에 광범위하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혹은 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네. 대신에 우리나라는 무슨 고난을 극복한 역사다.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서 넘어갔던 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대면하는 방식이 아예 그냥 달랐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때도 또 반복해서 네. 나타나는 그렇게 이제 거고. 또 이제 강제로 틀어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용두섬유가 되는 걸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죠.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서 내면화되고 정서화되어 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해자들은 대중하고 연결고리가 지금은 그래도 세월호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SNS 같은 게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 이후의 사건들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긴 했었는데요. 근데 네. 그 이전에 일어난 뭐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정말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고스란히 광주 그렇죠. 시민들이 맞아요. 상처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에 간첩 조작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간첩으로 어떤 조작된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어떤 그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빨갱이 내지 빨갱이 가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매장을 당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 더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이제 극도의 무력감에 빠지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입을 닫아버리고 등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흔히 이제 겪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꼭 간첩 조작 사건만도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사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사건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네. 국민들 다수가 역시 또 그런 정세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그렇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 거의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했고 슬퍼했고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네. 예. 지겹지도 않냐. 그렇지만 그만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피해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외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결국은 사회 역사적으로 작동되고 거기서 이제 내면했던 그 정서가 일정하게 발동되는 것이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개인의 아픔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냄비 근성의 정의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런 식의 이제 체념들이 쌓여가면서 피해자들의 체념이나 혹은 피해자와 공감했던 시민들의 체념이 쌓여가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동력 자체가 소진되어 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화병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분노와 체념이 어떤 공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악셀레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 비슷하다고 이제 비유를 해서 네. 설명을 했는데 결국 냄비 근성도 그렇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사실은 거죠. 네. 이것이 네. 냄비 근성을 확 달아올렸다가 그렇죠. 확 식어버려. 너무 어차피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어차피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만하자 이런 거에도 사실은 뭘 더 해봤자 그렇죠. 뭐 바뀌지도 네. 않고 변하지도 않는데 무력감인 것 듣기 같아요. 싫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냥 약간 회피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럼 그것을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교육이죠. 교육입니까? 왜 그걸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작업들을 해야 예.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참 되게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시인 마틴 뉴몰런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네. 그분이 그 쓴 시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치들이 그죠. 소셜리스트들을 잡으려고 왔고 그때 I didn'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소셜리스트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죠 네, 그 네. 시 있잖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그 다음에는 유니언 사람들한테 왔고 그 다음에 뭐 가톨릭 뭐 어쨌든 그 유태인한테 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없었다.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에 눈 감고 지금 사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경북에서 그 상당히 성주 그 구민. 성부 성주. 네 성주 네 상당히 보수적인 그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이 뭐 꿈에나 생각을 하셨겠어. 이런 자신들이 이렇게 그렇죠, 피해자가 그렇죠. 되리라고. 네, 근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 이런 일이 내가 또 다음 사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세월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주 국민들의 반발을 보면서 놀랐던 게 초기에 바로 이제 터져나왔던 불만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우리의 목소리를 그렇게 왜곡해서 전달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느냐. 네. 너무 똑같아요. 피해자들이 항상 먼저 하시는 네. 그래서 말씀이. 그때 그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야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사건은 다르지만 그 패턴은 거의 똑같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고유한 정서화되어 버리는 사회 역사적으로. 그렇죠. 예. 예, 선생님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세대 간 세대 간 대물림되는 메커니즘을 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세대 간의 저주라고 하는 말은 뭐 지금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네. 뭐 문화적으로 다 있는 말이고 뭐 국제시장 갖고 네. 쓰면서 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3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심리학계 쪽에서는 왜 그걸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힘들고 변화를 하려고 해도 10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저주를 끊는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환자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내담자 경험, 그죠, 가족 치료하면서 하는 경험하고 제가 국제지장을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서 네. 이런 얘기를 어떤 했으면 점이- 네, 좋겠다.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십시오.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쟁 일제 강점시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 상당히 힘들었고요. 다 그렇죠. 민초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생존 자체가 생존 목표가 자체가 돼버리는. 아주 그냥 힘들었고 네. 무조건 굽신거려야 되는 거고 뭐 정의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남는 게 이제 가장 그렇죠. 중요한 네. 목표셨고 그 다음에 한 5살 땐가 그분이 전쟁이 터졌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책임을 어린아이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마찬가지죠. 뭐 도덕이고 뭐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면서 정말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월남전 파병도 하셨고 거기서 만난 이제 미군을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네.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인종차별이라든지 말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으셨는데 근데 그거를 돈을 모으는 걸로 악착같이 24시간 일을 하시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제 보호받지 못한 거죠. 사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물론 가정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실 텐데도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를 비난하고, 그죠? 왜 너는 먹을 거 주고 집이 있고 학교를 보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빠의 사랑을 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거라 극심한 분노로 이제 반응을 하시고. 내가 너만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죠. 어떻게 살아? 배가 너는 불러 왜 사는 이따위냐. 소리다. 이런 약한 거. 거는 너는 배가 불러 사는 소리다라고 해서. 나는 네 나이 때 다 그렇죠. 집안을 네. 건사했는데. 그렇죠. 5살 때부터 돈을 네네. 벌었는데. 예. 그래서 매 맞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이제 심각하게 발전을 시키게 됐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뭐 이전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정신질환이라든지 하는 거에 이게 잘 모르시니까 꾀병을 부린다 아니면 약해 빠져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해서 약해 더 빠져서 강하게 그렇다. 더 네. 강하게 키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더 하신 거고요. 그래서 뭐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고 뭐 계속 그런 패턴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저 상당히 아동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된 어떤 나라에서 사는데 늘 비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사는 어떤 가정과 다른 친구들의 가정과 가정. 너무 이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항상 의문을 제기를 하고 왜 이게 안 되냐고 하지만은 집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아버지를
일깨우게 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걸로. 예. 내가 삶을 파괴하면 아버지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면 상당히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고 아버지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 비참하게 살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된다.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의식적인 건 아니죠. 이제 무의식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을 파괴하게 됐었고 그 이제 제가 치료를 만났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오셨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족 치료랑 개인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합의점을 찾아 나갔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역사적인 배경 속에 어떤 한 개인의 삶이라고는 역사와 어떤 사회의 시줄 날줄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규정성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악영향을 미치고 그 대물림이 네. 되고 또 그게 세대 간으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또 뭔가 정서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굳어지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네. 메커니즘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왜 명절에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갈등을 하고 벽을 치는가? 결국은 경험이 갇혀 있고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이요. 그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다. 근데 왜 안 믿는 줄 아느냐? 6.25를 겪어본 분들에게는 탱크처럼 그러니까 무서운 무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무서운 건 탱크인데 지금 북한이 탱크가 남한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단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 비교는 더 이상은 객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 자극이 바로 그게 되면 감정인 그런 거죠. 거죠. 그래서 사실 정치를 할 때 우리가 공포의 정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네. 공포가 올라 그 안정감이 위협받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내가 있고 파충류의 내가 있고 포유류의 포유류의 내가 내가 있는데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위협을 받으면 인간의 내가 작동을 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방법은 탱크가 많다는데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라도 그 순간에는 여기서 안 대단히 되시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사실은 나온 거 우리가 팩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사람이 팩트를 받아들이는데 감정이 작동을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감정에는 필터를 통해서 그렇죠. 팩트를 네. 보는 감정이나 거죠. 필터를 네. 통해서 팩트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팩트가 객관적으로 그대로 뇌로 이식되지가 않는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를 접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태도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 영역으로 놓고 보면서 뭐 치부하고 뭐를 분석하고 하는데 그 치부하고 빼놓을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정치하는 걸 보시면 아무래도 보수 쪽 같은 경우는 감정을 선동하는 걸 많이 하는 걸 맞아요. 보실 네, 거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 진보 쪽에서는 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팩트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대중한테는 당연히 안 먹혀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10몇 년 차 하고 있지만은 점점 회의가 드는 게 아무리 정확한 팩트를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도 그게 가닿지 않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나 들어가지 많더라고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기사를 잘 못 썼나 싶어서 막 자신을 탓했는데 요즘에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아까 이제 그 대물림 말씀하다 보니까 약간 또 새길로 빠져갖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수성가한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수성가 왜 하지 왜 말라고 하는 그러냐면 건가요? 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네. 자수성가한 네. 사람은. 네. 그렇기 자기가 때문에 너무 옳다는 거죠. 그렇죠. 옆에 네. 있는 사람은 부속적인 존재. 네. 그다음에 자기가 규정을 하면은 그냥 규정 당하는 존재. 내가 모든 걸 끌어가면 뒤에서 그냥 도와주는 존재. 네. 수직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이뤘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뭔가를 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저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처인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아팠기 그렇지.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하면서 아무도 그 도와주지 성취를 않았다. 이루면서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저희 그 내담자의 아버지처럼 그죠. 네. 나는 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는 그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 하기 쉬운 게 사실 상처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여러분 재밌죠?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죠.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우리 저자 선생님께. 책 제목처럼 이 감정 조절을 실패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모욕적인
상황을 처했을 때 그거를 뭐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뭐 싸우기라든가 아니면 얼어붙기 이런 것이 이제 지나쳤을 때 이제 실패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5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 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내가 그 당시에 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좋았을까를 상상을 해보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상상하는 것 간에 구분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상만 하는 걸로도 사실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노가 올라오시면 심호흡하는 거, 예,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 상상하기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뇌가 근데 그렇게 미련해요? 미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꿈을 꾸실 때 보면 네. 그죠,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닌데 똑같이 경험을 맞아요. 하시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는 꿈에서 꿨던 게 현실에서 예지몽이라고 합니까? 네. 이거 나 어디서 분명히 그러니까 먼저 겪었던 건데 가면서 꿈에 꿨던 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뭐 예지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꿈에서 먼저 이게 나타나고 현실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라고. 교육과 사랑이요. 교육과 네. 사랑.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서 그러니까 위협이 됐던 것들을 규명해내고 도려내는 사회적 작업은 어떻게 봐요? 당연하죠. 제가 보면은 4장에서도 이렇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트라우마를 이렇게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과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써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텐데. 네. 근데 거기서 그쵸.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뉴스 속에서 흔히 이제 접하는데 사실은 별로 절절하게 와닿지 않지만 너무 간절한 어떤 외침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피해자가 네. 가해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담긴 사과 한마디 해라. 그렇죠. 예. 이거 요구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예. 예, 저희 사례에서 이제 의료 사고가 난 이제 내담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주 단순한 수술, 20분도 안 걸리는 수술을 의사 실수로 거의 죽을 뻔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너무 가족들도 놀라고 해서 막 의사를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의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 기록들을 다 이렇게 숨기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피하는 보시면서 거죠. 네. 너무 분노해서 이제 소송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결국 소송해서 이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와서 그냥 미안하다고. 사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로 의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안다고. 네. 그래서 사고인데 와서 사과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되게 분통이 터지는 게 네. 자기들은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나 네. 하기 위해서 그런 보상이나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가해를 한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인데 그렇죠. 자꾸 이제 뭐 옥시나 이런 데서는 돈을 몇억 원 줄 그렇죠. 것인가 이런 예. 식으로만 예. 접근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분통이 터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아니 또 막 일반 그 독자들은 아니 돈 받을 만큼 받았으면 됐지 무슨 사과는 사과냐 그게 사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거 자체가 뭔가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이 정도 받았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감정을 못 읽으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감정을 읽게 되고 감정을 알아주게 되면 사실 기회부여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책을 잠깐 보니까 그 방어 기제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다른 거는 우리가 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숨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약간 실패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 자체가 두려워서 아예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싸울 때의 그 좋은 방법들 있죠. 사실 뭐 세월호 뭐 집회 현장을 나갔는데 마음은 되게 단단한 마음을 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그 과정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힘이 들고 뭐 유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이 싸우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
이것 자체가 좀 나에게 더 큰 짐이 된다 해서 사실 그것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싸우기가 안 되면 도망가기. 그것도 안 되면 얼어붙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 싸우기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싸우기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떡하나. 사실 안전하게 되면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편한 얘기들, 불편한 진실들, 그다음에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공격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표출을 하다가 사실 그게 캄다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막으면은 속에서 그건 점점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싸우기가 두렵다면, 그죠? 더 안전하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대죠. 연대를. 이렇게 싸우기가 쉬워지시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강양구 기자 뭐 추가로 더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 이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네. 개인적인 질문도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 음악에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고 심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라던가 아까 이제 교육이라던가 사랑을 말씀을 하셨는데 책에 보면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당장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좀 내가 좀 감정 조절에 실패한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씩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기억을 못해서요. 네. 간단한 질문이에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책에 이렇게 남편 사랑을 또 듬뿍 또 이렇게 표현하신 대목이 있던데 네. 이 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 실패한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중에 하나인데 또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고민인가 보다 해주시면 우리 강양구 전혀 아닙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강조 이것도 약간 좀 이상 반응이죠.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것도. 네. 약간 현실적인 팁들을 제가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어떤 거를 쓸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감정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개개인이 내가 어떤 그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주로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을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고 뭐 사람들마다 쓰는 게 다 다르거든요. 짜증을 낸다든지. 그래서 그 화라든지 짜증이라든지 뭘 행동을 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교감신경이 작동되게끔 이미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교감신경 말고 부교감신경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호흡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심호흡이 정말 아주 좋은 감정 조절의 도구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교감신경을 없애고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작동시키게 하는 아주 심호흡이 손쉽고 그렇습니까? 심호흡이죠. 그렇군요. 근데 날숨 들숨 말고요. 날숨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번 할 때 100번 정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전철 타고 가실 때 운전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일단 그걸 해 놓으면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는 그게 점점 이렇게 덜 나는 거를 느끼실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계속 잠을 자거나 회피하는 성향. 회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더 많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교감 신경이 작동되는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그죠? 운동이라도 요가나 이런 것보다는 뛰는 운동, 킥복싱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활동이 되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렇군요. 욱하는 성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욱하는 성질도 마찬가지로 그 교감 신경이 많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왜 명상을 웃어요? 명상을 심호흡을 보내드립니다. 하세요, 심호흡과 명상을 제가 보내드리고요. 네. 그 부부관계 팁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시게 살고 역시 절절한 것 부부관계, 같아요. 네, 네. 부부관계 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 3장에서 유형에 대해서 네네. 나눴는데요. 그래서 유형을 알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유형이고 그렇죠. 내 회피형이고. 상대방은 어떤 네. 유형인지. 그러니까 대체로 와이프들은 집착형인 경우가 많고 저 남자들은 회피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집착형이 필요로 하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주고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사람은 없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늘 오고 가고 하는데 아무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택배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가져가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택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선물이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노력,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취자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책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읽은 거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좀 그 후속작이 좀 하나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사실은 이제 기대와 바람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저 개인적으로 좀 꽂혔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건데 사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작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정서로 내면화되는 이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그다음에 좀 더 여러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한국 사회 그다음에 아주 액티브한 어떤 정치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읽는데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술 계획은 없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랑 협업을 하셔도 그런 것도 되게 상당히 의미 괜찮을 있는 것 작업일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은 술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어찌 보면 진짜로 몸으로 와닿으면서 하는 정치 언어는 주로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후속작을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통은 감정 조절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쭉 꾸며가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감정 조절이란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나를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네. 감정 조절이라는 책을 미국에서 한국에 잠깐 방문하신 이 심리 치료를 하시는 권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출판사는요? 우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권혜경 박사님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재밌었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요. 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후속작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강양구 기자 그리고 우리 사평단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지식공방은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고요. 목요일에도 시사통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